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주인의 독서교양 100권 대학을 읽어드리는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23일 오후 6시 12분입니다. 오늘부터 일요일 생활이 조금 더 바빠졌어요. 하나의 스케줄이 더 생겼거든요. 다름 아니고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김갑수 선생님의 방송 김갑수 TV가 원래는 목요일 오후 3시 33분에 주 1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은 정치 시사편을 하던 대로 계속하고 일요일 오후 3시 33분에 또 하나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방송이 오늘 나갔거든요. 그 강의 주제는 방송 주제는 현대사 특강의 이름으로 선생님 계획은 총 25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방송이 오늘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100분 정도의 1시간 반 조금 그쯤 되는 시간을 생활 속에서 더 할애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일요일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오늘 강의 첫 시간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역사의식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여 아주 개괄적이면서 총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방송 혹시 못 들으시더라도 목요일 방송은 못 듣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일요일 방송만은 꼭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추입니다. 우리의 자주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백권대학 45장 하고 6장, 7장 하려고 했는데 45장이 지난 시간 43장과 비슷하게 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그 김갑수 TV에서 방송한 그 역사의식 그리고 현대사 그에 관하여 식민사학에 대한 방송도 곁들여졌었는데 오늘 읽을 부분도 바로 그 주제네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또 좀 연관 있는 안건을 가지고 낭독을 하게 되어서 조금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긴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100권 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100권 대학 저자 김갑수 45장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교묘하고 정교한 식민사학 일본인 스에마스 야스카즈 교수는 1979년 76세 나이로 위장수술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자서전을 쓰게 된다. 이 자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 자서전은 희한하게도 연표로 구성되어 있다. 1904년 메이지 37 1세 8월 10일 출생 1911년 메이지 44 8세 4월 나라소학교 입학 1917년 다이쇼 14세 다가와 중학교 입학 이런 식이다. 말년에는 1979년 오나미 위장외과 병원 입원 니시쿠보 병원으로 이송 수술 퇴원 등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갱생일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이 자서전은 조선사 편수회가 간행한 조선 전사와 거의 동일한 구조이다. 자신의 삶을 연대기의 틀 속에 밀어넣고 지나온 길을 반추하는 이 기묘한 역사스러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언젠가 나와 조선 봉건제 논쟁을 한 한국의 이봉건 교수는 나에게 조선 역사라는 게 전부 연도별 기록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아마도 그는 조선 전사를 보았거나 귀동냥해 들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때 나는 이봉건 교수의 말에서 스메야스를 떠올렸다. 그렇다면 스메야스는 누구인가? 그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의 역사학자 최재석은 1986년 한국학보 12권 2호에서 스메야스는 쓰다소 키치 이래 일단의 일본의 학자 중에서 가장 치밀하게 그러나 가장 억지와 허위에 의해서 한국 고대사를 왜곡 말살하려는 사람이었다 라는 평가를 내린 바가 있다. 스메야스는 조선사 편수회와 경성제국대학에서 각각 수사관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1969년에도 조선사 편수회 사업을 회고하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조선사 편찬을 정당화했다. 식민지에서 그 나라의 역사를 지배자, 통치자가 적는 것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출발은 정치적 방편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총독부의 관리가 조선을 통치하는 것과 역사가가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에는 커다란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총독부의 녹봉을 받던 역사가는 어용학자로 불립니다만 이것이 모두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메야스는 조선사 편수회의 사업이 총독부의 정치적 목적하에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선사 편찬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변명했다. 한국인 역사가 김효순에 의하면 패전 후 일본의 한 식민지 관료는 조선인 연구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데 식민지라는 것은 영국의 인도 지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한 적이 없다. 조선을 일본의 일부로 하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한 것뿐이다. 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일본은 패전 후에도 조선사 연구를 재출발시켰다. 이를 주도한 하타나 다카시는 전전의 일본에 의한 연구 축적은 커다란 것이었다. 장래의 연구 역시 이를 무시해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타나가 장담한 것은 일본인의 조선사 연구가 실증과 고증이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방식을 중시하는 유럽의 근대 역사학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유럽의 근대 역사학이 식민사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새로이 뼈아프게 인식해야만 한다. 조선사 편수에는 실증과 고증이라는 방법론을 선진화된 유럽의 방식이라고 은연중 주입하면서 너무도 정교하고 교묘하게 조선을 비하할 수 있는 자료들 위주로 모아 조선 전사라는 연표를 만들었던 것이다.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은 2016년 초판을 찍은 책이다. 이 책에는 일본인 학자 2명을 포함하여 8명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조선사 연구와 식민주의 부분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의 집필자인 심희찬 교수는 패전 후 일본의 조선사 연구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의 한국사 연구는 식민주의 역사학을 근대 역사학의 사생아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구축해 왔다고 말한다. 그는 식민주의 역사학이 커다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근대 역사학 그 자체의 문제와 관련지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근대 역사학이란 유럽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독일이 원조이다. 여기에 한국의 모양주의 진보 지식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 버렸다. 왜 유럽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었으면 한다. 일본인들의 조선사 왜곡은 너무도 정교하고 교묘해서 낱낱이 밝히기가 힘들 지경이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힘에 부친다. 일본 식민사학과 유럽 근대사학은 이란성 쌍둥이. 앞에서 소개한 스에마스와 마찬가지로 조선사 편수회,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사 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후치다 로시아쿠는 1953년의 글 조선 고적조사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벌인 고적조사 보존 사업은 반도에 남긴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기념비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자기들의 조선사 작업이 그저 일본인만을 위한 것인지 조선과 조선인의 영원한 행복이 도외시된 것인지 어떤지 100년 후의 역사가가 바른 해석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 사학자 심희찬은 논문 근대 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에서 아직 100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후지타 같은 식민사학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후지타의 선배격인 대표적인 식민사학자 이마니시류의 학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 이마니시는 일본에서 조선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역사학자이다. 을사늑약 다음 해인 1906년 가을 이마니시는 신라의 고도 답사차 경주에 갔다가 거대한 유적들과 조우한 순간의 감동을 아래와 같이 피력했다. 경주여 경주여 십자군 병사가 예루살렘을 바라본 심정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일 것이다. 나의 로마는 눈앞에 있다. 내 심장이 고동을 치기 시작했다. 10살 때 산촌마을의 학교에서 사락을 읽었을 때부터 바다 건너 서북 구름 안에 가려진 비밀의 나라, 보물의 나라를 가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내가 다가간다. 내 심장이 고동을 친다. 전세를 보는 느낌이다. 나는 우리 신라로 다시 왔다. 신라사 연구.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일본 식민학자의 거물급인 이마니시가 자기 자신을 유럽의 십자군 병사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는 신라를 나의 로마라고 표현했다. 지독한 모양주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는 신라를 자기의 전세라고 하면서 아예 우리 신라라고 표현함으로써 신라에 대한 소유권을 내비치고 있다. 무섭지 않은가? 그는 신라의 유적을 감동적으로 칭송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사학은 너무도 정교하고 교묘하다. 또한 여기에는 지독한 모양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 얽혀져 있다. 다음을 읽어보자. 마음에 아무 염려도 없이 나를 은근하게 맞아준 더럽기 그지없는 예의 한인 여인숙에서 냄새나는 저녁을 먹었다. 마부에게 술값을 주고 한인 몇 명에게 소고기 통조림을 주었더니 참으로 좋은 일본 양반이라고 하면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서로 웃었다. 세상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정을 느꼈다. 너무도 정교하고 교묘하지 않은가. 일본인을 은근하게 맞아주는 여인숙의 여인, 그러나 더럽기 그지없는 한인 여인숙, 그리고 냄새나는 식사, 소고기 통조림의 시혜에 감동하는 한인들. 그래서 이 식민사학자는 세상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정을 느꼈다면서 위선과 기만을 노스레를 떨고 있는 것이다. 이마니시는 한인들이야말로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고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런 발상은 좋게 말해서 유럽산 계몽주의이고 정확히 하자면 유럽인이 아시아인에게 품었던 오리엔탈리즘의 일본식 분장이다. 1916년 이마니시는 인생의 일대 전기를 맞이하는데 그것은 조선 총독부가 기획한 조선 반도사 편찬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일이었다. 이후 그는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 1925년 조선사 편수회 등에서 조선 고대사 부문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그는 영국과 프랑스에 2년 동안 유학한 경험이 있었다. 이만희 씨는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사 제1강좌의 교수로 임명되어 조선사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신석호, 김창균 등의 조선인 학생이 있었다. 신석호는 이 일본인 스승을 회고하기를 우리나라 고서를 굉장히 많이 사들였고 책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했다. 어느 날 이만희 씨는 서울 인사동에서 안정복이 주석을 단 삼국사기 초판 중종본을 발견했다고 한다. 고서점 주인은 20원을 내라고 했다. 당시 20원이면 3개월 하숙비와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만희 씨는 선뜻 50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조선사 귀중본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다. 대학 교수가 이런 돈을 자비로 낼 수 있었을까? 아무튼 그가 수집한 조선의 귀중본들은 현재 일본 교토대학과 덴니대학에 나뉘어 보관 전시되고 있다. 이만희 씨는 후학들에게 조선사로 시작해 조선사로 끝을 본 조선사학의 개척자로 칭송받는다. 그러나 통사의 서술 방식에 입각해 있는 한, 다시 말해 유럽 근대 역사학의 체계를 선택하는 순간 그의 조선사 연구는 현재 일본에 병합되어 있는 조선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추인하는 방법적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조선사 연구는 조선의 식민지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버렸다는 역설이 있다. 통사의 서술이란 역사적 사건들이 내포하는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고, 즉 현재만을 긍정하며 이들을 모두 일관된 하나의 스토리 속에 집어넣은 후 뚜껑을 닫아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심희찬. 식민주의 사학은 모두 유럽식 근대 역사학이다. 조선 역사는 조선과는 무관한 유럽식 근대주의 담론에 포획되어 있었다. 일본이 물러간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다. 자주적인 역사학자라면 합리적 객관성을 중시하는 근대 역사학이 동시에 식민 지배에 공헌한다는 이 기구한 역설을 규명해내야 한다. 부언, 나에게 모 정당의 정치학교를 함께하자고 제안한 서양 철학자가 있었다. 그가 커리큘럼 시야를 보내왔는데 유럽의 근대 역사학을 제1자리에 배치해 놓은 것을 보았다. 이것은 내가 정치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나는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학교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따름이다. 마르크스에게서 취할 것과 버릴 것. 나는 어렸을 적에 세상에 대해 깊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것은 나의 부모가 땅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내 부모는 어디 땅은 누구 것이고 다른 어디 땅은 누구 것이다 라는 식의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불현듯 깊은 의욕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어른들의 대화 사이로 버릇없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땅의 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끝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렴풋이나마 땅이라는 것은 산이나 냇물이나 공기처럼 따로 임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변의 남들은 땅이 있는데 나만 땅이 없을 경우 나는 뭐란 말인가. 그 후 아버지는 나를 가리켜 자아가 참 묘한 구석이 있는 놈이라는 말을 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사유 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익제의 사유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것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탐욕 때문에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착취는 자본가나 노동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착취는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개인, 그리고 국가 대 국가 등에서 모두 발생한다. 착취는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약자가 강자의 것을 착취할 경우 그것은 착취가 아니라 절도가 된다. 마르크스는 봉건, 자본, 공산의 도식을 말했는데 이것을 마르크스가 유럽에 하는 것이라고 했느니 안 했느니, 또한 이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성급하게 일반화한 사람이 레닌이니 스탈린이니 하는 따위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봉건제가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본제로 발전했고
자본제 역시 내재적 요인에 의해 공산제로 나아간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게다가 조선이나 중국의 근세에 봉건제라는 딱지를 붙이는 철학적 강변에도 동의할 수 없다. 조선과 중국의 근세는 봉건제가 아닌 공납제이며 또한 공납제가 중심이고, 마르크스가 살았던 유럽의 근세는 공납제의 주변이라는 사미르 아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공납제 역시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봉건제건 공납제건 자본주의의 변화건 이 모든 것은 역사 법칙이 아닌 역사의 변화의 따름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수명과 인구, 상점과 공장, 생산과 무역을 늘렸다. 도시의 확장 역시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식의 배번화, 봉건제의 내부 구조적 요인으로 자본제가 나타났다는 식의 마르크스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유럽식 역사관과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보편화되었을까? 여기에도 복잡한 사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럽의 것이 세계화된 것은 제국주의 침략 때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뭔 필연적인 역사 발전론 따위를 들이미는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치달으면서 노동자들의 세계적 연대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진 반면 자본가들의 연대만 확실히 강화되지 않았는가? 논의를 단순하게 하도록 하자. 사회주의는 소비에트와 동유럽에서 분해되었다. 반면 중국, 베트남, 조선, 그리고 쿠바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왜 소비에트와 동유럽에서는 실패했고 왜 아시아와 쿠바에서는 성공했는지를 밝혀야 사회주의로의 변혁 이론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만 더 말하고 가도록 하자.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한국 노동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그 전에 노동자는 누구인가? 수많은 교수와 교사, 공무원, 은행원과 공사기업의 사원 중에 자기 스스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들의 동조 없이 체제 변혁이 가능한가? 봉건제의 노동은 기계적 노동이고 자본제의 노동은 인간적 노동이라는 주장은 또 얼마나 공소한가? 둘 다 노동인 따름이다. 요컨대 진정한 변혁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계급투쟁론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체제 변혁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마오나 호치민이나 김일성이 그랬듯이 우리의 역사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에서 말한 사유재산제가 핵심 논란이 되어야 한다. 혁명, 인민도 중요하지만 지도력 없이 안 된다. 청나라 왕조가 서류상으로 망한 것은 청통제 푸이가 공식 퇴위를 선언한 1912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차 아편전쟁에 패한 1860년에 이미 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확히 표현해서 청나라는 1860년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조선 왕조가 공식적으로 망한 것은 1910년이지만 망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1860년부터 망하기 시작한 중국은 숱한 파란 곡절을 겪은 뒤 1949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통일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해냈다. 결국 중국은 무려 한 세기에 가까운 90년 동안 망국에서 건국으로 이행하는 대혼란을 겪은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은 가히 혁명의 시대였다. 1860년 2차에 걸친 아편전쟁의 패전으로 중국에는 서양 자본주의가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민중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거듭된 패전으로 청조는 자주권을 거의 잃었고 민중은 만주족 왕조인 청조에 대한 저항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청조는 전쟁 비용과 과도한 배상금 지불을 일반 세금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불만을 위험수위로까지 치닫게 만들었다. 과연 90년 동안이나 되는 혁명의 시대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혁명의 시대였으니 말 그대로 혁명들이 발기했을 것 아닌가?
물론 혁명에는 실패한 혁명과 성공한 혁명이 있는데 실패한 혁명은 혁명이 전개되는 기간에만 혁명일 따름이지 훗날에까지 혁명이라고 호칭되는 법은 없다. 우리는 태평천국의 난, 의화단의 난, 그리고 신의 혁명, 홍군혁명 등의 용어들을 들어 알고 있다. 공자가 말한 정명론을 여기에 적용할 때 나는 위 이름 중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신의 혁명 하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름을 바르게 붙이는 것은 대상을 바로 이해하는데 아주 요긴하다. 그래서 나는 위의 것들을 각각 태평천국 농민항쟁, 의화단 항쟁, 신의 혁명, 그리고 중화인민혁명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태평천국 항쟁은 수백만 민중이 뜻을 모아 14년 동안 중국의 중요 지역을 장악하며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항쟁이었다. 그들은 청을 몰아내고 한족 민족주의를 구현하고자 했으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수호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이 항쟁은 신분차별에 저항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중국 근세의 대표적인 농민항쟁으로서 우리의 동학항쟁과 인연 비슷한 성격을 띈다. 의화단 항쟁은 종교적 이념을 도구로 하여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한 중국인들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었다. 불행히도 이 항쟁은 근대 무기로 무장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청조의 배신으로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을 분할해서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아울러 청조의 반민중성과 무능력을 폭로함으로써 이후 본격적으로 청조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손문의 신의 혁명은 성공한 혁명이다. 손문은 1907년에서 1908년 어간에만 무려 6차례나 무장봉기를 이끌었다. 신의 혁명은 원세계의 반혁명에 의해 좌절되는 순환을 겪었다. 하지만 신의 혁명이 중국 현대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손문은 지금도 중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국부로 추앙된다. 손문은 1912년 1월 1일 남경에서 총통선서를 하면서 중화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채택했으며 민의 공의를 취하고 중을 위해 복무한다고 공언했다. 신의 혁명은 제국주의에 의존적이었던 청조를 무너뜨렸다. 이로써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최초의 근대적 공화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는 20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군주제도가 허물어진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 이 혁명은 비록 부르주아 계급의 혁명이기는 했지만 손문은 결코 서양식 자본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문명은 선과와 악과를 동시에 내는데 선과를 취하고 악과를 피해야 한다. 구미 각국에서는 선과는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빈민은 악과만 먹었다. 소수가 문명의 행복을 차지하였으므로 이처럼 불평등한 세계가 된 것이다. 우리의 혁명은 국민의 국가를 만들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가 만드는 국가는 구미가 절대로 따르지 못하는 국가이다. 손문 1906년. 이는 손문이 강유위, 양계초 같은 계몽개혁주의 지도자들을 제치고 구국의 혁명가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에는 구한말과 식민지 시대를 통틀어 손문 같은 캐릭터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 나는 신의 혁명이 있었기에 얼마 후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오쩌둥의 중국 혁명이 가능했다고 본다. 혹자는 김일성의 인민혁명을 마오쩌둥의 중국혁명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이것은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나는 김일성의 인민혁명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일성의 혁명은 사회주의 패권 국가였던 소련의 힘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고 그가 추진한 조국 통일전쟁은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시켰다. 우리에게는 손문, 마오쩌둥과 같은 유능하고 강력한 혁명 세트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분단 현실과 남측의 비자주성을 야기한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지리의 왜곡, 역사의 왜곡. 나는 일찍이 모화주의에 유추하여 모양주의라는 말을 만들어서 서구 문화를 선망하는
한국인의 사대주의를 비꼰 바가 있다. 여기서 서구라 하면 유럽과 미국을 가리킨다. 대체로 한국의 보수는 미국을 선망하고 한국의 진보는 유럽을 선망한다. 우리가 알듯이 미국은 군사와 대중문화에서 강하고 유럽은 철학과 역사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유럽의 철학과 역사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심각한 왜곡이 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왜곡은 지리적 왜곡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서유럽인들은 유럽이 지리적으로 작은데 자기네 면적을 부풀리면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그곳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쏟은 것이다. 이것을 직수입한 나라가 일본이고 우리는 일본이라는 최악의 필터링을 통해 서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주로 학술적인 언어로 포장된 채 여전히 우리 의식의 잠재해 있다. 사실 서유럽은 지리뿐 아니라 인구나 문화적 다양성으로도 인도와 비슷한 규모밖에는 되지 않는다. 물론 유럽은 인도가 그렇듯이 따로 대륙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유럽 대륙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1569년 미려의 식민지 대륙으로 가는 항해를 위해 만든 것이다. 이 지도에 의하면 유럽과 미국은 실제보다 엄청 커졌고 남미와 아프리카는 대폭 줄어들었다. 덤으로 이득을 본 곳이 그린란드인데 아프리카 면적과 비슷하게 나온다. 이것은 실제의 크기보다 14배나 부풀려진 것인데 그린란드의 실제 면적은 아프리카의 4분의 1이다. 인류는 무려 500년 동안 이 지도를 보면서 세계를 인식해 왔다. 서구의 입장에서 본 세계 역사의 이미지에서도 지도 못지않은 왜곡을 노정한다. 역사라는 것은 지도보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용어들이 보이지 않게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것이 봉건제 같은 것이다. 봉건제는 영어로 feudalism을 오역한 것이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 대한 구성의 범주를 허물지 않는 한 온전한 우리 역사를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바르지 않는 사관으로는 결코 단단한 자주의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인형과 인간, 마르크스주의는 최고인가? 1927년 발발한 광동 무장봉기, 일명 광동 코미인에는 20여 명의 조선인 혁명가도 참여했다. 걸출한 테러리스트인 오성윤과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도 여기에 가담했다. 이 봉기에는 조선의 갑신정변처럼 3일천하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말 그대로 중국 군부에 의해 3일 만에 무려 7,000명 이상이 학살되면서 비극적인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혁명 담론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 서양인과 한 중국인의 캐릭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먼저 하인츠 노이만을 소개하자면 그는 독일인으로서 광동 코민의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중국 코민테른의 대표였다. 요컨대 그는 광동 코민에 참여한 백인 공산주의자였다. 그러나 이 봉기에 당연히 가장 많이 참여했을 것 같은 소련에서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 하인츠 노이만은 1902년 독일 태생으로 독일 공산당 정치국원,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낸 거물로 스탈린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도한 광동 코민이 실패로 돌아간 후 중국을 떠나 주로 스페인과 스위스에서 활동하다가 1935년에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그리고 에드가 스노는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인 저널리스트로서 명저 중국의 붉은 별의 저자이다. 나는 그가 1936년 홍군 취재를 위해 5종의 전염병 예방주사를 미리 맞고 보안에 들어갔다는 일화를 아주 인상 깊게 읽었다. 훗날 그는 조국 미국에서 메카시즘에 시달리다 못해 스위스로 이주해 살았다. 나머지 한 중국인은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다 아는 마오쩌둥이다. 하인츠 노이만은 공산주의자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광동 코민의 지도위원이었는데 혁명군이 패배의 조짐을 보이자 기민하게 몸을 피했다. 그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에드가 스노를 질시했다. 그는 에드가 스노처럼 마오쩌둥을 인터뷰하기 위해
보암까지 찾아가는 험한 여행도 불사했다. 그는 마오 앞에서 중국의 붉은 별을 이념적으로 공격했다. 마오는 독일인의 말을 오래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환한 어조로 자기와 같은 공산주의자에게 퍼부었다. 우리는 에드가 스노시에 대해 알고 있어. 우리는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들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활동에 관해서도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에드가 스노시를 비판하고 그의 책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요. 에드가 스노는 자유주의자였고 하인츠 노이만은 공산주의자로서 대조된다. 이념은 인간 성과는 무관한 것 같다. 이념을 떠나 사람의 심성을 우선시한 마오쩌둥의 인간관을 지지한다. 한국의 진보 중에는 하인츠 노이만 부류의 사람을 적지 않게 보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조선 역사를 모르는 이유. 한국의 자주 세력은 왜 이토록 나약한가? 우리의 고민은 마르크스만으로는 안 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물론 마르크스가 인류에게 준 공적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크다. 그는 노동자, 즉 피착취자의 문제를 세계화하는 데 공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를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 마르크스 때문이 아니라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한국인들 때문이다.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단 우리 역사를 잘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그들은 조선 역사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 초기와 조선 말기 두 가지 사실만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먼저 최영과 이성계이다. 최영과 이성계는 공히 고려 말 민족 보위투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지도자였다. 하지만 이성계의 헌신과 공로는 최영보다 우월했다. 그의 투쟁은 조선 팔도 거의 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당시 인민들이 이성계에게 최고의 신망을 주었던 것이다. 그의 역성혁명은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영은 중앙 기득권자로서 구시대 질서의 옹호자였고 반혁명론자였다. 그런데도 혁명을 지향한다는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중 상당수는 최영은 의로운 영웅이요 이성계는 정권을 찬탈한 무법자라고 여긴다. 왜 그럴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옛날 운동권 학습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은 동학항쟁이다. 사실 그들은 동학에 대해서도 일부만 알거나 왜곡된 역사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인민항쟁을 서구식으로 농민전쟁이라고 왜곡한다. 당시 조선 인민은 거의 다 농민이었다. 그들은 전봉준과 최시영이 얼마나 크게 다른지도 알지 못한다. 사실 최시영은 기회주의적 노선을 걸은 인물이다. 그런데도 둘 다 훌륭한 인물로 알고 있다. 왜 그럴까? 독서가 옛날 책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일제는 을사늑약을 전후로 하여 조선 역사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신빙성 있는 모든 조선 역사 자료를 독점하고서 일본인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그들이 조선 역사를 본격적으로 새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16년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부터였다. 이것이 1922년에는 조선사 편찬위원회로 개명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1937년 조선 전사를 35권으로 집대성하였으니 실로 21년에 걸친 장구한 대사업이었다. 삼국시대부터 근세 조선까지 수많은 역사서가 있었지만 근대 학술의 발달이 비추어 볼 때 결코 완벽을 기한 역사를 할 수 없고 만세에 전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조선전사 서문. 불행히도 당시 식민주의자건 마르크스주의자건 이 조선 전사를 가지고 조선 역사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조선 전사가 남과 북에서 70년, 80년대까지 위력을 떨쳤고 이후에 나온 통사들도 크게 보아 이 조선 전사의 변용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독서가 멈춰버린 마르크스주의자들 역시 조선 역사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물론 그들도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이지만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우리 역사의 최신 저작을 읽지 않은 채 함부로 조선을 말하는 책임까지 다 모면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자주 통일을 위해 새로운 사관이 절실하다. 우리에게는 사관이 있다. 중국에는 마오이즘이 있고 조선, 북에는 주체사관이 있다. 우리는 마오이즘이나 주체사관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 역부족이다. 특히 주체사관을 논의하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한다. 주체사관은 생산관계를 중시하는 종래의 막스 레닌주의와는 달리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민 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주체사관에서는 우리 민족의 형성 시기를 원시 시대로 소급하고 고구려의 위상을 높였으며 현대사의 시작을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한 1926년으로 잡았다. 주체사관의 등장은 학문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마오이즘이 그렇듯이 막스 레닌주의로부터 탈피하려는 일정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결과 한국의 최신 역사학과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수구 보수는 자주 세력을 모해할 때 무턱대고 주사파라고 한다. 이런 모해는 비단 주사파에 한한 것이 아니다. 주사파가 아니더라도 모두 모해에는 원래 논리적 대응이 어렵다. 다시 사관 이야기로 논의를 옮겨보자. 우리에게 사관이 있는가? 물론 민족사관, 실증사관, 유물사관 등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리고 또 식민사관도 있다. 식민사관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 핵심은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에 있다. 조선 역사는 자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일본이 들어와서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마르크스의 것을 각색하여 이용했다. 역사는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발전하는 법인데 조선에는 봉건제가 없었으므로 발전할 수 없었다고 했다. 타율성과 정체성론 중에서 타율성론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반면 정체성론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획기적으로 맞선 것이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 맹아론이었다. 식민사관에 반대하여 새로운 사관이 탄생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조선 후기 조선 내부에서 이미 자본주의의 맹아가 있었는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발전 요인이 붕괴되었다는 논리였다. 내재적 발전론은 실증 자료를 통해 식민사관의 허구성을 깨트리는 것 같았다. 내재적 발전론의 제안자 김용섭 교수는 회고록에서 6.25는 한말 일제하부터 이어온 계급적 대립이 확대된 내전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역사적으로 살피기 위해 동학농민전쟁을 그 운동자들의 주체적 입장에서 파악하려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것은 내재적 발전론이 80년대 이후 민중사학과 연관되어 강만길 등의 민족해방론으로 확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내재적 발전론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내재적 발전론은 일단 식민사학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일그러진 사관을 파생시켰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은 수구 보수들에 의해 수많은 동조자를 얻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내재적 발전론은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불행히도 오늘날 내재적 발전론은 수그러들고 있는데 반해 식민지 근대화론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내재적 발전론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재적 발전론은 바로 서구 근대주의의 역사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내재적 발전론은 똑같은 근대화론으로 맞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격파할 만한 논리가 빈약했다. 또한 내재적 발전론이 제시한 실증 자료들은 도처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김용섭이 제시한 조선농촌 등의 내재 요인들은 마르크스를 따라 영국의 것을 무작정 조선에 대입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근대주의를 식민사관과 함께 범식민주의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관이 필요하다. 마오이즘이나 주체사관처럼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반영되는 사관 말이다. 다만 주체사관은 우리 민족의 것이지만 조선, 북이라는 특수성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어 있다.
남측은 북측과 체제가 다르다. 따라서 통일과 변형을 추구하는 남측만의 사관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주적이고도 대등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을 자주사관이라고 해도 좋고 홍익사관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다. 사관을 새로 만드느니 그것은 지축을 흔드는 것만큼 벅찬 과업이다. 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여기에 동참 정진해 주기를 소망한다. 다 읽고 보니 저번 시간보다는 짧네요. 그래도 2개 하기는 좀 많겠죠. 그래서 그냥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